자, 이번 강의는 공공선택 이론, Public Choice Theory에 대해서 할게요. 아, 이제 공공선택 이론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떤 방법이 좋은 투표 방식인가? 이제 이런 질문에 관심을 갖는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그러면은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민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 제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국민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선호가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선호가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돼서 국민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국민들의 선호가 일관되게 반영돼야지 그게 좋은 선거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거제도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호가 다르게 반영된다면 또는 선거 결과가 매번 바뀌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식, 투표 방식에 따라서 어, 투표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와 같은 선거제도 또는 투표 방식은 좋은 방식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투표 방식과 지표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 수업의 초반부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에로라는 학자가 보여준 거는 뭐냐면 선거 방식에 따라서 다수제 방식이 어, 그 네, 이제 에로라는 학자는 민주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수제 방식이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의제 설정이라는 거는 투표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안끼리 서로 경합을 할 것인지 그와 같은 투표 방식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뀐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주로 다수결을 사용하는데 다수결 방식은 어,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고 따라서 국민들의 선호를 일관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로가 뭐 입증한 그런 수학적인 이제 공식 중에 예에 해당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쟁점이 있는데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지원을 할 것인지 주로 이게 전형적인 자본주의에서는 정당들의 입장을 좌와 우로 나누는 또는 국민들의 입장을 또 진보 보수로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파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좌파 또는 진보 입장은 어, 자본주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어, 불공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 경제에서 초래되는 어떤 불공정 문제 그리고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케인지안 입장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때 오히려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또 경제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시장 개입 그리고 시장 실패에서 따르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정부 개입을 통해서 오히려 경제 발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좌파 또는 진보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쟁점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면 적극적인 보조 그러니까 국가가 주거 문제 그리고 기초 생활 문제를 도와줘야 된다. 아파트도 뭐 임대 아파트
지어주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뭐 이런 거를 이제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입장이죠. 이런 대안이 있고 또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대안 또는 두 번째 입장은 국가가 지나치게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시장 경제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중간 정도의 개입을 주장하는 거죠. 이제 건강보험.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에 대한 거는 이제 생명 유지 또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병들었을 때 치료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보조 이거는 완전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입장, 이제 우파의 입장이죠. 이런 이제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들이 이처럼 이제 세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집단은 가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 나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다를 선호하니까 이 집단은 이제 진보적인 그런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죠. 그리고 집단 2는 나를 가장 선호하고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다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가를 선호하는 그런 유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극단적인 이런 입장보다는 중간 정도가 제일 좋고 두 극단적인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입장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더 선호하겠다. 이제 그런 이념을 가진 집단이죠. 집단 3은 다를 가장 선호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근데 조금 독특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선호는 가를 어, 더 좋아하죠. 나보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걸 반대하는데 개입할 거면 어중간하게 개입하느니 나 정도의 어중간한 개입보다는 아예 전적인 개입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죠. 뭐 이런 집단 싸움의 선호를 가진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겠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권자들이 뭐 이런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투표를 했을 때 다수결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건가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표에서 보여진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놨어요. 그래서 과반수제 또는 다수결을 사용해서 두 집단의 정책 입장이 서로 경합할 때 가하고 만약에 나하고 경쟁한다면 또는 가를 가라는 정책 입장을 표방하는 정당과 나라는 정책 입장을 표방하는 정당이 경합한다면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집단 1은 가를 나보다도 더 선호하니까 위로 갈수록 더 선호하는 걸 나타내죠. 그러면 집단 1은 가를 지지하겠죠. 그 집단 2는 가하고 나가 있으면 나를 지지하겠죠. 집단 3은 가하고 나가 있으면 가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가정에서 집단 1, 2, 3의 집단 규모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단 1과 집단 3이 가를 지지해서 가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가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를 한 거죠. 더 엄격하게 이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선호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약간 휘어지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가가 이긴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하고 다가 경합하면 나하고 다가 경합하면 집단 1은 나를 선택하고 나하고 다하고 경쟁했을 때 집단 2는 나를 선택하고 집단 3은
나하고 다가 있을 때 다를 선택하니까 나가 집단 1과 2의 지지를 받아서 나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호의 이양성에 대해서 배웠죠. 선호가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선호의 이양성이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하고 나하고 경합했을 때 가가 이기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하고 경합했을 때 나가 이긴다면 그렇다면 다보다는 나가 좋고 나보다는 가가 좋으니까 가하고 다하고 경합하면 가가 이겨야겠죠.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야지 이 집단들의 선호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다하고 이제 다하고 가를 경합시키면 보면 가하고 다하고 그럼 집단 1은 가를 지지하고 집단 2는 가하고 다하고 있을 때 다를 지지하고 집단 3은 가하고 다가 있을 때 다를 지지하니까 다가 집단 2와 집단 3의 지지를 얻어서 가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선호의 이양성을 충족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게 아니라 다보다 나가 좋고 나보다 가가 좋으면 다보다 가가 좋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 결과는 다가 가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집단 선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선호를 순환적인 사회 선호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있으면 가하고 나하고 있으면 가가 이기고 나하고 다가 있으면 나가 이기고 가하고 다가 있으면 다가 이기니까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선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cyclical social preference라고 그러죠. 순환적 사회 선호.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회 선호에 있어서 선호의 이양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콘도세이 패러독스라고 불러요. 또는 프랑스 발음으로 콩도르세의 패러독스. 사회 선호는 이처럼 intransitive 비이양적인 선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선호, 합리적인 개인들의 선호는 비이양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없는데 이처럼 사회 선호는 비이양적인 결과, 즉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호의 이양성은 합리성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개인의 선호가 이양적일 수 있어도 페어와이스 그룹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페어와이스라는 거는 이제 이처럼 1대1로 비교했을 때, 두 대안을 1대1로 비교했을 때 집단의 선호는 이처럼 비이양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 선호가 항상 비이양적인 건 아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순환적인 사회 선호의 사례예요. 그래서 왜 비순환적인 사회 선호냐 이걸 살펴보면 가하고 나가 경합하면 집단 1은 가하고 나하고 경합해서 가를 지지하고 집단 2는 가하고 나에서 나를 지지하고 집단 3은 가에서 가를 지지하니까 가가 이기죠. 가가 집단 1과 3의 지지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다가 경합하면 나하고 다가 경합하면 집단 1은 나, 집단 2는 나하고 다 중에 나를 지지하고 집단 3은 나하고 다 중에 다를 지지하니까 나가 집단 1과 2의 지지를 얻어서 이기게 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선호가 성립한다면 다보다는 나가 좋고 나보다는 가가 좋으니까 가하고 다하고 경합하면 다보다는 가가 좋아야겠죠. 실제로 가하고 다하고 경합시켜 보면
가하고 다하고 경합하면 가가 이기고, 그 다음에 가하고 다하고 경합하면 가가 이기고, 가하고 다하고 경합하면 다가 이기니까 가가 집단 1과 집단 2의 지지를 받아서 가가 이기죠. 그러니까 처럼 다보다 가가 선호되는 그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순환적인 사회선호가 성립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 가는 누구하고 붙어도 이기죠. 1대1 대결에서 가는 나하고 붙어도 이기고, 그 다음에 다하고 붙어도 이기죠. 가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1대1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대안, 그런 또 정당을 콘도세이 위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1대1 대결에서 과반수로 어떠한 다른 상대를 이기는 후보, 이 경우에 이제 가 1대1 대결에서 누구하고 경쟁해도 승리하는 대안, 이게 이제 콘도세이 위너예요. 그래서 만약 사회선호가 순환적이라면 과반수제가 좋은 투표 제도인가라는 질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회선호가 순환적이라면 과반수제는 우리가 어떻게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즉 가하고 나하고 경쟁하느냐, 가하고 다하고 경쟁하는가, 나하고 다하고 경쟁하는가, 그런 누구하고 누가 경쟁하는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젠다 세팅이라고 불러요. 의사일정. 의사일정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즉 의사결정자, 어젠다 세터가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도록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를 살펴보면, 일단은 유권자들이 비전략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어젠다 세터가 투표자의 이제 선호를 알고 있는데 투표자는 자기 선호에 따라서 정직하게 비전략적으로 투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선호가 새 집단의 선호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때, 그러면 이제 가하고 다하고 붙으면 다가 이니까 여기다 굵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승자, 가하고 다하고 승자가 다니까 이 승자하고 이제 나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하고 나하고 경쟁하면 나가 이기죠. 그래서 여기를 두껍게 표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게임 추리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안건을 승리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의회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정안이 있으면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고, 이 수정안에 대한 또 수정안이 있어요. 수정안에 대한 대안 있으면 수정안하고 수정안에 대한 대안이 경쟁을 해서 승리한 그 안건이 기존 법안하고 경쟁을 해요. 만약에 수정안이 승리했으면 가니까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안하고 그 다음에 현행법, 기존 법안 이렇게 경쟁을 해요. 또는 수정안에 대한 대안이 승리하게 되면 수정안에 대한 대안하고 다가 되겠죠. 대안하고 현행법이 경쟁을 해요. 현행법은 맨 나중에 경쟁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방식을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수정안하고 현행법하고 먼저 붙이고 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경쟁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정안에 대한 대안하고 현행법이 먼저 경쟁하고 그 승자가 수정안하고 경쟁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의 선호가 순환적이라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투표 결과가. 물론 콘도스의 위너가 있는 경우, 이전에 예에서 가가 콘도스의 위너였죠. 가는 누구하고 붙어도 항상 승리하죠. 그런 경우에는 집단의 선호가 순환적 선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젠다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이 항상 승리하게 되겠죠. 콘도스 위너가.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젠다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가하고 다하고 먼저 경쟁한 다음에 나하고 경쟁하게 만들면 그러면 나가 최종적으로 선택됐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호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나중에 경합하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죠. 그 다음 사례를 보면 이 경우는 이제 나하고 다를 먼저 경쟁해서 승자가 가하고 붙도록 한 거예요. 그럼 나하고 다하고 승자는 나니까 이 승자인 나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하고 경쟁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가하고 나하고 경쟁하면 가가 이기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경합한 가가 여기서도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가하고 나하고 또 먼저 경쟁을 시켜놓으면 가하고 나하고 경쟁하면 가가 이기게 되고 그런데 가하고 나하고 승자를 최종적으로 이제 다하고 경쟁하게 하면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의 승자는 가니까 이 승자가 가가 다하고 경쟁하게 되면 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사례와 이 경우에는 나가 최종적인 승자가 되고 이 경우에는 가가 최종적인 승자가 되고 이 경우에는 다가 최종적인 승자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선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죠. 민주주의도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에로의 이론이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컨도스의 패러독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로의 impossibility theorem은 이 컨도스의 패러독스를 더 일반화시켜서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그러면 유권자들의 선호가 안정적이고 이제 그와 같은 선호를 어떤 투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던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초래된 결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투표 방식을 달리함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심각한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론적인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유권자들이 비전략적인 투표를 한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제 많은 경우 유권자들은 이제 전략적인 투표를 하죠. 전략적인 투표를 해서 먼저 이제 비전략적인 투표 결과하고 전략적인 투표 결과를 비교하면 이제 가하고 다하고 경쟁하면 비전략적인 투표의 경우에 가하고 다하고 경쟁했을 때 집단 1이 가를 찍고 집단 2는 가하고 다하고 경쟁하면 다를 찍고 집단 3은 가하고 다하고 있으면은 다를 찍으니까 집단 2하고 집단 3이 다를 찍어서 집단 2하고 3이 다를 찍어서 다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와 다의 승자하고 나를 경쟁하게 하면 그러면 나하고 다하고 경쟁하면 나는 집단 1이 선택하고 집단 2는 나하고 다하고 경쟁했을 때 집단 2도 나를 선택하고 나하고 다가 있을 때 집단 3만 다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집단 1과 집단 2가 나를 선택해서 나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살펴본 전략적인 투표 결과죠.
근데 이제 밑에 strategic equivalence라고 써 있는데 이제 전략적 동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가에 대한 전략적인 동격은 가이고 다에 대한 전략적인 동격은 나라고 써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가를 찍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하고 나하고 경합해서 누가 이겨요? 가하고 나하고 경합하면 가가 이기죠. 그러니까 가가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가를 찍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가를 찍는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 가를 찍는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가가 선택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도 가를 찍는 거나 다름없다. 가를 결국에는 지지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 뜻이죠. 다에 대한 전략적 동격은 나라고 얘기했죠. 다를 여기서 찍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나가 이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다를 찍는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나가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 나가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에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니까 집단 3이 나가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집단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단 3은 다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집단 3은 왜냐면 가하고 다하고 경합하면 가하고 어, 다가 경합하면 당연히 다를 찍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집단 3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가하고 다하고 경합했을 때 비전략적으로 자기의 선호대로 신시어하게 정직하게 다를 지지했을 때 다를 지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결과는 나가 초래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다를 찍는 거는 두 번째 단계에서 나를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결과, 즉 자신의 선호대로 정직하게 투표했을 경우에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결과는 현실 정치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예컨대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정의당을 지지했을 때 그 진보 계열 정당에 대한 표가 분산돼서 그 대신 보수 계열 정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정의당 지지자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대신 차선책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처럼 유권자들은 많은 경우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전략적인 투표를 하게 되느냐?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여기서 집단 3이 다를 지지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국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나를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다를 지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단 3의 선호대로라면 가보다 다를 지지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나가 당선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다를 지지하지 않고 차선책인 가를 지지하면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은 경우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하고 다하고 경쟁할 때 집단 3이 순수하게 투표하면 나가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집단 3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다를 찍는 게 아니라 가를 지지할 경우 가를 지지하게 되면 가에 대한 전략적인 동격은 뭐라고 했죠? 가에 대한 전략적인 동격은 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3은 여기서 가를 찍을 경우에 결국에는 가가 초래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왜냐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하고 나하고 경쟁하게 돼서 가가 이기니까 그래서 그걸 아는 집단 3은 첫 번째 단계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다를 찍는 게 아니라 차선책을 찍음으로써 최종적으로 나보다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나보다는 가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인 투표죠.
그래서 뭐 다른 사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조금 전과 이제 마찬가지의 경우죠. 근데 이제 어젠다 세팅을 이제 나하고 다하고 이제 경쟁하도록 한 것이죠. 나하고 다하고 경쟁하면 나가 이기고, 그 다음에 이 승자인 나하고 또 다른 대안인 가가 경쟁하면 가하고 나하고 경쟁하면 가가 이기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나를 투표했을 경우에 가가 승리하게 돼서 나에 대한 전략적인 동격은 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집단은 집단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집단 2가 가가 최종적으로 당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겠죠. 집단 2는 나를 지지했을 때 집단 2가 나를 지지했을 때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니까 차선책으로 다를 지지하겠죠. 그래서 나하고 다가 경합하면 집단 나를 지지하는 집단은 어, 나하고 다하고 경합했을 때 나를 지지하는 집단은 집단 1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가 있을 때 집단 2는 나를 지지해야 되는데 나를 지지했을 때 가가 승리하니까 대신 전략적인 투표를 해서 다를 지지해야겠죠. 두 번째 집단은 두 번째 집단. 그 다음에 집단 3은 나하고 다가 있을 때 이제 다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와 3, 집단 2와 3이 다를 지지하고 집단 1은 나를 지지하게 돼서 다가 승자가 되고, 나중에 다하고 가하고 경합했을 때 가하고 다가 경합하게 되면 다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한 투표를 하게 되면 가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투표를 하게 되면 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죠. 그렇다면 어젠다 세터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 전략적인 투표를 예측하면, 그러면은 다가 초래됐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집단은 집단 3이죠. 그러니까 집단 3이 만약에 집단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어젠다 세팅을 하겠죠. 최종적으로 다가 초래될 수 있도록. 또는 집단들이 만약에 순수한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와 같은 어젠다 세팅을 할 집단은 가가 초래됐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집단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1이 만약에 이 집단들이 순수한 투표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집단 1이 어젠다 세팅을 한다면 이와 같이 어젠다 세팅을 하겠죠. 먼저 나하고 다가 경합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가 최종적으로 도출되도록 이런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단순한 투표에서는 이제 전략적인 투표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투표를 예측하고 어젠다 세팅을 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집단들은 의제 설정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처럼 단순하게 유권자들이 순수한 투표를 해서 유권자들의 선호를 그대로 이렇게 투영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또 그거를 예측한 집단이 어젠다 세팅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젠다 세팅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우리가 믿는 것처럼 국민들의 선호가 투명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선호가 수동적으로 반영돼서 일관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리고 어젠다 세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 또는 또 정치 제도에 따라서 어젠다 세팅에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 많았어요.